예, 지금 코로나 긴급 문자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잠깐 넘어갔는데요. 그 다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이에요. 예, 세계유산 등재 심사 기준인데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를 지니고 세계유산의 기준 항목에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1번부터 10번 예, 항목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정성하고 완전성에도 진정성 완전성도 이제 심사 기준이 됩니다. 진정성과 완전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 및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보호 및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근데 이게 사실 세계유산 등재의 그 취지랑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보호 및 관리가 지금 누비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세계유산 등재를 시켜가지고 잘 보호해야 된다 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세계유산으로서 세계유산 등재대가 될 만큼 각 국가에서 보호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들이 등재 대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사실은 보호 및 관리가 지금은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게 사실 세계유산 등재가 되는 게 초창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정말 잘 관리하고 있다고 등재 신청서 써야 그게 이제 심사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는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그거와 관련돼서 등재 신청서를 직접 쓰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참 아무튼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해요. 굉장히. 그것도 마이크를 안 꼈네 또. 네. 그리고 과학적 학술적인 비교 연구가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지금 세계유산이 1000개가 넘게 등재가 돼가지고 각 국가별로 또 이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경쟁이 되게 심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 동일 문화권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등재 신청한 이 유산이 다른 유산에 비해서 훨씬 더 해당 OUV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비교를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지자체에서 문화재를 담당한 학예연구사로 할 때 느꼈던 건데, 이거는 비단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시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문화유산에 비해서 지금 당신이 지정 신청해온 이 유산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서 뭐 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점점 더 이 비교 연구가 강화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접근성, 참여성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한국은 지금 저희가 14개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백제 역사유적 지구, 산사, 한국의 상지 승원, 뭐 한국의 서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14개가 지금 현재 등재가 되어 있고요. 선사시대 유산으로는 지금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선사시대 걸로는 이제 고인돌 유적이 있고요. 자연유산으로 하면은 이제 제주가 있겠죠. 그리고 고대로 보면은 이제 석굴암과 불국사, 그리고 경주 역사유적지구 그런 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유산들이 이제 조선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빠진 시기가 있죠.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우리가 세계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유산 중에서도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 중에서 지금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불교 국가였던 고려를 잘 드러내는 유산 중에 하나인 바로 절터, 사지라고 하죠. 사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관련해서 유사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몇 년 뒤에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석굴암 불국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만든 유네스코와 유산이라는 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따로 하나하나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있다는 것까지만 해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세계유산이 지금 대한민국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북한에도 북한에 있는 유산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 민족의 유산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는 두 가지의 세계유산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고구려 고분군, 벽화 같은 것이 잘 남아있는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현재 등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이라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 같은 경우가 이제 고려 시대의 유산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대부분 조선 시대로 많이 변경되긴 했지만 고려 시대 유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이 이제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일한 사례인데 그것이 북한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만 있느냐? 중국에도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에 지금 만주벌판 같은 데가 이제 옛날에 우리 땅이었죠. 그래서 거기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가 이제 거기 있죠.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릉비도 사실은 중국에 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 대면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무덤, 이런 것들도 다 중국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동북공정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리나라랑 이제 갈등을 빚고 있죠. 그래서 그것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유산이 바로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인데 그것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고자 노력하는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서남해안에 있는 갯벌, 그 다음에 한양도성, 가야고분군, 뭐 강진도요지 등등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유산들이 현재 세계유산으로 세계유산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등재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1년에 하나씩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잠정 목록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2019년, 2018년에는 이 잠정 목록에 올라간 유산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 지자체 간의 경쟁이 되게 심하기도 하고,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강화가 됐죠. 많이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강화가 돼서 이거 잠정 목록에 올라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뤘던 세계유산의 중요한 등재 가치라고 생각했던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그리고 완전성과 진정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는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 제49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써놓은 게 아니고 이제 해석만 해놓은 건데, OUV가 뭐냐? OUV는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또는 자연적 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산의 영구적 보호는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위원회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기준을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이제 10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10가지 나눠져 있고, 1번이 인간의 창조적 선에서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한다.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10번이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개가 되는 거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피라미드라던가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딱 보면 와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이런 유산들이 주로 이제 1번에 해당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없죠. 네, 1번이 없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 일정 문화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 키워드는 바로 교류입니다. 그 유산이 교류의 흔적을 잘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3번 같은 경우가 문화적, 전통적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인데, 여기서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에서 키워드를 잡으면 이 3번은 주로 어떤 데서 되느냐, 고고학 유산에서 주로 많이 고고학 유산의 등재 기준으로 많이 활용되는 기준이 바로 3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요 키워드는 기술적 총체. 예, 기술적 총체. 기술적으로 해당 시기를 아주 잘 보여주거나 하는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4번이 되겠는데,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번하고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거론되던 등재 기준이었는데, 최근에는 3번으로 많이 활용이, 같은 내용이지만 그것이 3번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쉽게 말하면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을 많이 일으킨 그 사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화작품과의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예술, 문화작품 같은 것과 유산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6번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가 이제 자연유산이 되는 거예요. 6번까지가 이제 문화유산이 되는 거고요. 저는 자연유산 부분은 별로 전문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문화재를 전공하기 때문에 별로 전문성은 없는데, 7번부터는 한번 그래도 보죠. 최상의 자연 환경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하는 것. 지금 여기 7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번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1번은 인간이 만들어낸 걸작이라면 7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 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에서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들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가 8번이고, 9번은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서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탁월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적 실질을 포괄하는 것이 이제 10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의 기준 안에 들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는데 많이 될수록 좋냐? 그건 아니고 등재 기준이 하나만 해당이 돼도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해당되는 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올렸는데 거기에 다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통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로 올려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완전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완전성은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침 제92항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유산의 경우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해야 하며 일단 은 중요하고 당해 유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공간을 포함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포함해야 된다. 가령 폭포가 풍경적 가치를 결정짓는 유산의 경우에 당해 유산의 미학적 특징의 존속과 밀접히 연관된 인근 저수지, 폭포가 있으면 인근에 저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공급하는, 폭포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와 하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밑에 폭포가 있으면 밑에 이제 하류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포함하고 있다면 완전성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산의 가치가 있어 그것만 똑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함께 검토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완전성이다. 진정성은 제82항인데 각 유산은 문화유산의 유형과 그 유산이 속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진정성의 요인에 부합하는 여부가 판가름될 수 있다. 해당 유산의 문화적 가치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믿을만하게 표현될 경우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이 많이 되거나, 그러니까 그 유산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 시기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가치가 뭐냐? 볼게요. 형태와 디자인, 소재와 재료,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 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여타 행위의 무형유산, 기품과 정석, 기타 내부 및 외부 요인 등 이렇게 자세히 나눠가지고 검토를 해서 너희가 등재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입증해라. 바로 그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재 권고가 결정될 수가 있고 등재 불가가 될 수가 있고 보류가 될 수가 있고 반려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위원회 가서 지금 이거가 결정된 각 항목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위원회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작년에 저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 가서 그 장면을 실제로 봤는데 작년에 저희가 등재된 유산이 한국의 서원이었어요. 서원인데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곱게 한복을 입으시고 수십 명이 앉아 계시다가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니까 다들 막 일어나서 만세 만세 하고 막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막 그런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역시 유교 사상이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공동체성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저도 그 자리 옆에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너무 신기해서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외국의 그 언론사들이 기자들도 전부 다 그냥 카메라를 하면서 이렇게 막 사진을 막 찍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세계유산에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봤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세계유산이 등재되면 끝일까요? 그게 아니죠. 세계유산이 등재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더 잘 보존하고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등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5대양 6대주라서 6개 대륙이 있잖아요. 그래서 6대륙별로 이렇게 정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유산 현황 정기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자발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유네스코에서
제공해준 점검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뭐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정말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서 지금 우리가 유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잘 제출을 해야 되겠죠. 대응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들의 보호 실태를 유네스코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기보고는 자발적이지만 대응 모니터링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게 된다. 세계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의 다른 부서,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국이 협력해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하는 거는 못 봤어요. 이런 거를 근데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험에 처한 유산 같은 경우에가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산 관리를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문화재 보호법이 워낙 강력하기도 하고, 예, 문화재를 굉장히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같지 않은 뭐 전쟁이 있는 나라라든가 아니면은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라든가 그런 데서는 세계유산에 등재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응 모니터링을 통해서 세계유산을 뭐 해지를 한다던가 경고를 준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세계유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세계유산 관련돼서 누누이 어느 자리 가서나 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왜 세계유산을 등재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희석되고 있는데, 그 옛 원래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거나 위험에 처하거나 그런데 상황에 빠지면 안 되는 유산들을 미리 지정을 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켜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생각이 우선이 돼야 되고, 무슨 금메달을 따거나 최적을 쌓는 것처럼 경쟁심, 국가 간 경쟁심, 지자체 간 경쟁심으로 인해서 과열되는 현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여러 가지 그 경쟁을 통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고 좀 더 객관적인 연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세계유산을 연구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세계유산학과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준 이 세계유산 제도를 제가 좋아해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세계유산은 등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재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된 이후에 정말 세계유산에 걸맞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관리 인원도 확충하고 거기에 걸맞는 활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지만은 등재까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등재 이후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주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뭘 볼 수 있느냐? 이 국가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그걸로 대충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세계유산 제도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유산들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위치냐? 우리나라는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중국처럼 좀 헷갈리는 데도 있고, 또 라오스나 미얀마처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문화유산 활용. 체계적인 문화유산 활용은 적극적인 문화유산의 보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용에는 정비도 포함될 것이고 거기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활용될 것이고 포함이 될 것이에요. 여기서 뭐 활용이라는 게 여기서 막 맨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하라고 이런 활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보존 관리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그런 노력을 저는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문화유산이 활용이 될 때 적극적인 보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적극적인 보존 활동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멘트에 이걸 넣는데,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뻔뻔한 방송, 이제 뻔뻔한 대학의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뻔뻔한 대학 첫 번째 강의는 저 세계유산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거 1강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계유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쭉 저 강의를 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사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또 어려운 분들은 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프레젠테이션만 보고 하기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 보면은 굉장히 세계유산의 을 배우는 것의 즐거움,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쭉 가게!